알렉산더 그로덴티크 1928년 3월 28일 독일 출생 2014년 11월 13일 프랑스 아리에주 생지롱에서 향년 86세로 사망한 프랑스에서 활동한 독일 태생의 수학자이자 사회주의자이다. 함수 해석학, 호몰로지 대수학, 대수 기하학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스킨과 에탈코 호몰로지라는 현대 대수 기하학의 필수적인 분야를 개발했다. 비유하자면 현대 대수 기하학을 수레라고 생각했을 때 바퀴 그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으며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 아버지 알렉산더 사샤 샤피로와 독일계 어머니 한카 그로덴티크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이는 한카가 요하네스 라다츠라는 저널리스트와 결혼했다가 머저나 이혼한 후 샤피로와 다시 동거를 시작했으나 샤피로는 가명을 몇 개씩 돌렸으며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 생활을 전전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임을 숨기고자 독일 함부르크에 친정이 있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훗날 이 가족이 프랑스에서 생이별하던 과정을 생각하면 부모의 결정이 현대 수학사를 바꿔놓은 셈이다. 알렉산더의 부모는 제각기 중산층 이상의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인텔리였지만 모두 타고난 계급적 특권을 내다버리고 세계혁명에 투신한 사회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였다. 아버지는 과격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로서 네스토르 마흐노의 혁명 동지였으며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0년을 구르다 탈출 중 한팔을 잃은 후 독일로 망명해 가명을 돌렸으며 거리 사진사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엄마도 만만찮은 강성투사라서 독일에서 나치에 맞서는 반체제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스페인 내전이 터지자 먼저 국제여단으로 참전한 남편을 찾으러 간다고 자식들을 지인들에게 맡기고 스페인에 갔다가 남편과 함께 목숨 걸고 빠져나와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기 직전 겨우 아이들을 되찾은 인물이었다. 이런 부모들의 기질은 알렉산더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33년부터 34년 부모가 파리를 거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후 알렉산더는 함부르크에서 지인의 집에 머물며 자랐으며 이후 1939년부터는 독일의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는 통에 11세의 나이로 홀로 기차에 올라 파리로 탈출했으나 짧은 해후로부터 머지않아 프랑스의 외국인 불순분자 색출이 시작된다. 당시 남프랑스에서는 스페인 내전에서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파시스트 정권이 승리하며 탈출한 스페인 공화파 인사는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국제여단 잔존 세력이나 좌파 지식인, 아나키스트 불법 체류자들이 매우 많았다. 이들은 프랑스 정부에 적발되면 반정부 성향의 외국인 불순분자들을 가두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곤 했다. 사샤와 한카는 러시아계, 독일계 사회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로서 가명을 몇 개씩 돌렸으며 도피 생활을 하거나 좌파 매체의 기고문을 쓰곤 했으니 프랑스가 불편히 여기던 프로파일에 딱 들어맞았다. 그러던 중 제3공화국이 무너지고 들어선 PC 프랑스 정부는 외국인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순차적으로 나치 독일이 운영하는 절멸 수용소로 넘겼다. 사샤는 도피 중 마흐노우주의 서적을 소지한 채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베르네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로 끌려가 사망했다. 한카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행은 면했지만 아들과 함께 남프랑스의 외국인 강제 수용소를 전전하게 된다. 이들이 갇힌 리웨크로 수용소는 원래 여성만 가두는 수용소였으나 미성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열악한 자연 환경이었지만 다행히 프랑스의 외국인 수용소 중에서는 그나마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덜 빡빡하게 대하는 곳이어서 일부 엄마들은 근처 프랑스인 마을에 아이들을 통학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고등학교도 경험한 큰 아이였음에도 프랑스어는 같이 수감된 어린 아이들보다 서툰 마당에 알렉산더는 프랑스어를 쓰는 프랑스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주변 마을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나치의 프락지 취급이나 당하면서 겉도는 것은 물론 신체적 공격까지 받으며 극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 알렉산더는 언젠가 눈이 뒤집혀서 히틀러를 죽여버리겠다고 대책 없이 혼자 수용소를 탈출했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헤매다 붙잡혀 돌아오는 일도 찾았다.
알렉산더는 늘 외톨이 신세로 대부분의 수감 생활을 홀로 보냈다. 훗날에는 그때의 시간을 수용소 생활이 준 선물로 여겼다. 고독한 시간은 다른 사람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도 생각을 만들고 개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 겪은 경험들은 후에 그의 정치 성향과 광기 어린 연구 등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로덴티크 모자가 지내던 리에크로 수용소가 1942년 해체되면서 한 칸은 다시 아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귀르 수용소로 이감되었다. 한 칸은 이감되면서 프랑스 중부 생테티엔 인근에 위치한 레지스탕스 조직의 거점이었던 르 샹봉 시르 리뇽이라는 산골 마을로 아들을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로덴티크는 이곳에서 외국인들에게도 호의적이던 레지스탕스 투사들의 보호 속에 세베노레 콜레즈 리세 통합학교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어를 익히고 바칼로레아에 합격했는데 이때부터 수학적 재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때에도 그로덴티크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진부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너무 싫어서 스스로 흥미로운 문제를 만들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습관을 가졌다. 수학교사가 자신의 참신한 증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틀린 것으로 간주해 감점해버리는 권위주의적인 교육 행태도 성에 차지 않았다. 허나 무엇보다도 수학교과서에서 길이, 넓이, 부피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데 특히 불만이 컸다. 이 사고를 발전시켜 르베그 축도론을 기존의 증명 자료 없이 혼자 힘으로 도출해내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야 그것이 르베그가 다 정립해 놓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몽펠리에 정착해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때 그의 수학적 능력에 주목한 교수들의 추천으로 프랑스 파리의 파리 고등사범학교로 가게 된다. 몽펠리에 재학 당시 그는 미적분을 가르친 술라 교수에게 수학계에서 일어난 발견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수학 분야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개 문제들은 르베그라는 사람이 모두 풀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는 이 말에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 그로덴티크는 파리의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앙리 카르탕의 세미나에 참석해 앙리 카르탕, 장 델사르트, 클로드 슈발레, 로제 고드망, 장 디에도네, 앙드레 베유, 로랑 슈바르츠 등 당대 프랑스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을 만났으며 그보다 2살 연상의 장 피에르 세르 등에 속해 있던 유망한 젊은 수학자 집단과 교류하며 수학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 수학자들과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었던 그로덴티크는 그 집단에서 동료 학자들의 지식의 양과 습득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다른 수학자들과 협력 연구를 하는 데에도 걸맞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이는 상당 부분 그로덴티크의 학업 스타일 때문이었다. 그로덴티크는 다른 수학자들이 합의를 통해 참이라고 간주하는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어했고 그 개념들을 직접 증명하면서 나아가려 했다. 또 그는 야심이 매우 커서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좋아했고 모든 것을 무척 힘들게 노력해서 얻었다. 그는 그 시절에 대해 동료 수학자들은 수학을 아주 손쉽게 다루는 것처럼 보인 반면 자신은 느릿느릿 굴을 파며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를 21세기의 대학 교육 과정에 비유하면 벡터 미적분학의 간단한 문제풀이 숙제에서 문제의 답은 간단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은 주장은 독수독과로 취급한 후 해석학과, 미분기하학과, 위상수학 책을 읽어가며 필요한 정리를 끄집어내어 100페이지 이상의 빌드업을 선보이고서 그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이는 격이다.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공부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남기기에도 충분하지만 당장 수업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하는 교수나 스터디 그룹 동료들에겐 고구마가 따로 없는 공부법이다.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학생을 마냥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 유도리 없는 공부법을 끝까지 고수한 그로덴티크가 선배와 동료들과 어울리며 겪었을 고난은 굉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과 고립에도 불구하고 훗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점에 오른 그로덴티크는 다음과 같은 회고 또한 남겼다. 그 집단에서 뛰어났던 사람들은 모두 유능하고 저명한 수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30에서 35년이 지난 후 나는 그들이 우리 시대 수학에 정말로 심오한 족적은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덴티크는 로랑 슈바르츠에게 1950년부터 지도받았으며 이후 낭시 대학으로 옮겨 학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함수 해석학을 공부해 위상 벡터 공간에 있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박사과정 당시 지도교수 슈바르츠가 그에게 내민 자신의 논문 말미에는 14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슈바르츠와 디에도네조차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그런데 그로덴티크는 몇 주 만에 이 문제의 절반 가까이를 해결했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나머지 것도 해결했다. 당시 지도교수인 슈바르츠는 그로덴티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하루에 25시간, 26시간씩 일한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런 몰입의 결과물이 300쪽이 넘는 학위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 대해 제출할 때 슈바르츠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대작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로덴티크는 1957년부터 돌연 함수 해석학을 그만두고 대수기하학과 호몰로지 대수학 방면에 뛰어들었다. 당시 대수기하학과 호몰로지 대수학은 난제와 미결 문제가 넘쳐나기로 유명한 분야였다. 알렉산더 그로덴티크 자신의 수학에 대한 고찰과 사색이 담겨있는 자필 저서인 추수와 파종에서 그가 수학에 대한 여정을 시작했던 해석학의 땅에서 대수기하학의 땅으로 넘어갔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던, 물론 내 생각일 뿐이다. 그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한다. 그건 마치 메마르고 거친 스텝을 지나 갑자기 풍요로운 부가 넘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선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부는 무한대로 늘어나 아무데나 손만 뻗어도 따고 캐낼 수 있었다. 1958년 그로덴티크는 수학자 장 디에도네의 지원으로 고등수학연구소인 IHES를 창설했다. 이 시기 1966년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동유럽에 전개되던 소련군의 군사활동에 항의한다고 모스크바에서의 시상식에 불참했다. 그나마 그리고리 페렐만과는 달리 IHES 동료인 레옹 모트샤네가 대리수상을 했다. 그러나 1970년 IHES가 프랑스 국방부의 군사용 연구 자금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설립한 IHES에서 떠나며 잠시 수학학계 자체를 떠났다. 또한 그로덴티크는 몸소 겪은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린 시절에 큰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적, 평화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보였다. 그로덴티크는 이러한 정치 성향으로 인해 베트남 전쟁 중 일종의 반전 시위로 미군의 공중폭격이 가해지고 있던 베트남의 하노이 근교의 숲속에서 범주론 세미나를 연 적도 있었다.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난다. 그는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70년 연구소에 사표를 내고 반전운동, 반핵운동, 환경보호운동, 생태계 보존운동을 펼치며 이를 위해 생존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이로 인해 이혼 등을 거치면서 가정은 붕괴됐고 이들 운동을 위해 캐나다, 미국, 베트남 등지를 여행했다. 수년 후에는 그룹 내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해체되었다. 1975년 그로덴티크는 라 클레프 데 송즈라는 315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쓰는데 거기서 그는 꿈의 근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얻었다. 원고의 메모 중 일부로 시대를 앞서간 몽상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이들에 대해 묘사했는데 수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리만 가설로 유명한 베른하르트 리만이 간디, 크리슈나무르티, 크로포트킨, 프로이트, 월트 휘트먼 등과 함께했다. 이후 그로덴티크는 자신이 공부했던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교수가 됨으로써 다시 학계로 돌아왔고 1980년대 초반 수학계에 컴백하려고 아나벨리안 기하학과 갈로와 타이흐 밀러 이론에 관한 연구 주제를 프랑스 수학계에 제출했으나 그의 연구 테마는 수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ABC 추측을 풀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모치즈키 시니치 교수가 여기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실제로 ABC 추측을 증명했다는 수백 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에 그로덴티크가 창안한 스킴인 대수기하학 이론과 테일 및 엘 아디코오모로지 이론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다만 논문에서 창안한 내부 전역 타이흐 밀러 정리가 너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에 대해 필즈상 수상자 피터 숄체 등이 모치즈키 교수에게 의문을 제기해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네이처지에도 모치즈키의 연구에 마음이 갈 사람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고 실렸다.
교토대학교 내부 동료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완전한 증명이라며 인정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수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1980년대 말 완전히 은퇴하게 되는데 이는 나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면 맞을 것이다. 28년생이니 우리 나이로 환갑 때 학계를 떠나게 된다. 은퇴 후 그로덴티크는 프랑스 남부의 농촌에서 농사로 소일하겠다며 대외 활동을 전부 중단했다. 이때 크라포르드상 수상도 윤리적 이유로 거절했으며 지인이나 학계인과도 간간히 왕래하고 연락하는 정도로 지냈다. 그로덴티크는 크라포르드상 수상을 거부한 이유로 스스로 작성한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넬리우스 교수에게 저는 오늘 받은 당신의 4월 13일자 편지와 전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스웨덴 왕립과학재단에서 주는 나의 학생이었던 피에르 들리뉴와의 올해의 크라포르드상의 공동수상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 또는 다른 어떤 상을 받는 것을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저의 대학 교수로서의 월급과 연금은 독립적 생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물질적 필요들을 충분히 넘습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저의 업적의 뛰어남과 관해 저는 시간이 새로운 개념과 관점의 풍부함에 대한 유일한 결정적 테스트라는 것을 납득했습니다. 풍부한 업적은 후학들에 의해 이루어졌지 영예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더구나 크라포르드상 같은 명망 높은 상이 찾으려고 애쓰는 높은 수준의 연구가들은 대개 권력과 특권을 포함한 과학적 권위와 충분한 물질적 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초부유함이 다른 이들의 궁핍함의 대가에서 비롯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단에서 주목하는 저의 업적은 과학계에 제가 몸담고 있었고 정신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25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1970년에 과학계를 떠났고 저의 과학적 연구에 열정을 유지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과학적 환경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동료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도적질, 특히 자신을 방어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이 거의 일반적인 룰이 되어버렸고 가장 명백하고 사악한 상황이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시점까지 적어도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과학계의 윤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종 수상식에 참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전치 못하며 더구나 사라져야 할 운명으로 봐왔던 과학계의 정신과 경향에 동조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신과 경향은 정신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멸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무엇보다도 가장 필수적입니다. 왕립학회 기금의 운영에 있어 비판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과학과 목표, 과학적 업적이 이루어졌던 정신에 관한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왕립학회는 사람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조직 붕괴 후 전례 없는 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위치에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크라포르드상을 거절함으로써 당신과 왕립학회가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그로덴티크는 말년에 몽펠리에 대학에서 지도하면서 시골촌에 살았다. 그때 제자였던 융석임 전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그로덴티크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덴티크가 이에 푹 빠졌는지 10페이지 분량의 김치에 관한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2014년 11월 13일 사망한다. 그로덴티크의 놀라운 점은 만개했다는 현대의 수학에서 스킴, 에탈코호몰로지, 모티브 등 난해하면서도 보편적인 개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불가사의함에 있다. 그로덴티크의 업적은 그 현란한 추상적 접근 방식과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엄밀하게 표현하는 그의 완벽주의 정신의 결정체로 유명하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해 수많은 실패와 불행한 가정사, 타인의 무시에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 끝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함수 해석학을 버리고 대수기하하게 뛰어드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도 출중했으며
광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치열하고 악랄하게 수학을 했다. 또 한편으로 그로덴티크와 같은 시기에 대수기하학을 연구했던 피에르 카르티에에 의하면 그로덴티크는 문제 해결사 타입의 수학자는 아니었다고 한다. 오히려 그로덴티크는 창조자에 훨씬 가까웠다. 대체로 비전공자들보다 현대 수학의 매운맛을 아는 전공자들의 고평가가 많다. 수학과생들조차 학부 과정에서는 그로덴티크라는 이름을 접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어쩔 수 없으나 수학자, 특히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 관련 전공자들은 거의 데카르트, 오일러, 가우스, 코시, 갈루아, 리만 등 비전공자들도 누구나 이름 한번 들어봤을 위대한 학자들과 같은 반열에 그로덴티크를 올려놓을 만큼 숭배에 가까운 존경을 보내고 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천재 수학자라는 점에서 존 폰 노이만과도 종종 비교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분야도 다를 뿐더러 활동 시기와 연구 배경도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폰 노이만이 순수 수학, 응용 수학, 컴퓨터 공학 등 다방면에 걸쳐 업적을 남긴 천재라면 그로덴티크는 순수 수학의 한 분야인 대수기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수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수학에 끼친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로덴티크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팔방미인으로서 다채로운 면모는 폰 노이만이 더 높이 평가받는다. 재밌게도 이 두 명은 많은 부분에서 대조되기도 하는데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두 명 모두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정적 배경, 정치 성향, 연구의 방향성에서는 정반대였다. 여담으로 폰 노이만과 그로덴티크 모두 생전에 무종교였지만 말년에 기독교로 귀의했다. 그로덴티크는 총 55편의 논문과 13권의 학술 서적, 15권의 일반 교재를 서술했다. 특이하게도 그가 제출한 논문은 모두 프랑스에서 출간하는 저널에서만 출간되었으며 모두 프랑스어로 기술되었다. 그로덴티크는 적지 않은 수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두께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표적인 학술 서적으로 고등과학연구원이 발간하는 수학학술지인 PMIHES에 게재한 엘레멘트 드 게오메트리 알제브리크, 줄여서 EGA에서 핵심을 정리해 렉처 노트 형식으로 집필한 세미네르 드 제오메트리 알제브리케, 줄여서 SGA는 대수기하학 전공자들에게 경전으로 꼽히며 니콜라 부르바키의 원론 시리즈와 함께 수학자들에게 프랑스어 학습을 강요하는 원흉으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저술 및 강연 활동에 썼으나 2차 대전 시기 유대인 수용소에서나 겨우 익히기 시작했기에 원어민들보다는 서툴 수밖에 없던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어가 모호였기 때문에 수기로 작성한 기록 및 메모는 프랑스어 못지않게 독일어로도 많이 남았으며 K-띠어리처럼 그로덴티크가 독일어를 바탕으로 용어를 정해놓은 것이 그대로 분과학문의 이름으로 굳어져 버린 예도 있다. 이외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프랑스어 외에 영어로도 많은 강의를 했다. 강의를 하기에 무리가 없을 만큼 유창하면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영향이 억양과 발음에서 많이 묻어났다. 프랑스어로 쓰인 대부분의 저술 작업도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은 아니고 부르바키 창립 멤버이자 문서 작업 전단자이자 IHES 창립에도 도움을 줬던 22살 연상의 지도교수 장 디에도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로덴티크는 수학자였지만 1960년대 후반 생물학, 물리학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주로 리처드 파인만의 책을 읽었다. 암산에 능하지 못했다고 하며 펜과 종이가 없으면 사고가 되지 않아서 늘 펜으로 적어가며 생각해야 연구가 진행되는 버릇이 있었다. 암산에 서툴러 생긴 가장 대표적인 흑역사로 5.7 사건이 있다. 강연에서 소수의 예를 들어보자면서 들먹인 것이 5.7은 3.19이라는 3의 배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분했고 5.7에는 그로덴티크 소수라는 이름이 붙고 말았다. 헌데 5.7 같은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커녕 그 흔한 쌀집 계산기조차 안 쓰는 순도 100% 아날로그형 인간이었는지 나이 들어서는 남프랑스의 산동네에 은거한 자신을 찾아온 제자가 연구 이야기를 하다 계산 따위는 컴퓨터로 후딱 해버리면 된다 말하자 컴퓨터 같은 요사스러운 물건은 자기는 평생 안 쓴다고 짜증을 냈다는 썰도 있다. 그나마 평생 손글씨만 쓴 건 아니어서 오래된 타이프라이터 정도는 잘 썼다고 한다.
2017년 몽펠리에 대학에서는 그로덴티크가 생전에 작성한 18,000쪽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잡힌 노트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했다. 프랑스어, 독일어, 드물게 영어까지 뒤죽박죽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엽서, 쪽지, 이면지에까지 아무렇게나 선을 박박 긋고는 아무도 못 알아볼 일피휘지의 고약한 필기체로 써갈기는 등 그로덴티크의 별난 성격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한다. 그와 교류했던 여러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어린이 같았다. 아틴 가족에 따르면 그는 매사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바라보고 거칠애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인물이었지만 현실과 인간 사회를 초월한 듯 순진하고 웃음기 넘치는 어린아이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했다. 카린과 마이클 아틴과 존 테이트는 그로덴티크의 성격을 에밀 아틴의 성격과 비슷하다 평하며 수학자들은 원래 다들 아이 같고 순진한 면모를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그로덴티크는 어지간한 수학자들보다 훨씬 심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야행성 연구가여서 오전에 푹 자고 밤에 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바로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한창 연구에 매진할 때에는 길바닥이나 방바닥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자고 싶으면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어릴 적 강제 수용소에서 살며 변변찮은 이부자리도 없이 잤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가끔씩 여유 시간마다 피아노를 쳤으며 어렸을 적에는 피아니스트나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 수학과 피아노 사이에서 진로 갈등을 하기도 했다. 의외로 어린 시절 유대인 수용소에서 복싱을 배웠고 평생 복싱을 연마했다. 그 실력으로 교수 신분일 때 경찰관 2명을 때려 눕혔던 전력도 있다. 그러면서도 운전은 어지간히도 못했는지 운전면허 주행시험에 9번이나 낙방하고 겨우 합격했다는 일화도 있다. 수학자들에게는 이른바 말랑말랑 호두까기, 담론으로도 유명하다.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깨겠다고 억지로 힘들게 망치질하는 대신 물에 담궈놓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리다 보면 맨손으로도 말랑말랑한 호두 껍질을 벗길 수 있다는 존버와 근성을 강조하는 조언으로 대수기하학 인접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수학과 교수들이 학업 부담에 허덕이는 학생들이나 대중교양서 독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유명한 명언이다. 물론 그로덴티크는 남들이 호두 불려놓는 시간만큼 망치로 코코넛을 깨부수는 인간에 가깝긴 했다. 그로덴티크는 범주론을 원론에서 왜 안 써먹냐는 논쟁을 벌이다 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수학자들의 단체가 사용했던 가명인 부르바키 3세대 멤버들 중 유달리 일찍 탈퇴하고 상당 기간을 부르바키를 비난하며 지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 부르바키에 대해 악담만 한 건 아니었는지 그로덴티크의 몇몇 제자들은 훗날 부르바키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로덴티크는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어린 나이에 유대인 박해를 피해 부모도 없이 함부르크에서 홀몸으로 기차에 올라 말도 안 통하는 프랑스로 도망쳐 나온 일, 외국인 강제 수용소에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익히며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인생의 분기점으로 만든 일, 공교육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다른 엘리트 수학자들을 따라잡기 위해 공부했던 일, 늦은 나이에 대수기하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마침내 그 분야의 입지전적인 위치에 올랐으나 스스로 학계를 떠나 반전운동과 사회환경운동에 뛰어들었던 일, 이후 사회와의 접점을 끊고 은둔하며 지낸 일화 등 그러나 업적에 비해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다. 사회적 차별, 안타까운 개인사, 역사의 파고를 뚫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로 자주 거론되는 마리 퀴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존 폰 노이만, 앨런 튜링, 스티븐 호킹 등에 못지않은 흥미진진한 서사의 주인공이지만 그 서사를 비전공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학술적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는 흔한 어린이용 위인전에서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한창 연구에 전념하던 1950에서 1960년대에 그는 본인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도 능숙했다고 한다. 한창 때 워낙 영향력이 컸고 존 내시가 정신분열증으로 방황했던 어느 한 시기에도 그로덴티크라는 이름을 여러 번 거론했다고 한다. 사실 그로덴티크가 존 내시 내외에 굉장한 호감이 있었다고 한다.
은퇴 후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몇 번 방문했으며 IHES에서 그로덴티크를 사사한 적이 있는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연할 때 같이 와서 서울대에도 온 적이 있다. 리크 일지리에 따르면 논문지도 받는 학생들의 페이퍼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의 코멘트로 종이를 가득 채워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로덴티크의 자녀는 미레이유 디프루와 낳은 3명의 자식 외에도 이후 사회환경운동에 투신하며 같이 동거했던 저스틴 스칼바와 낳은 1명의 아들이 있다. 나중에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 진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쟁 시절부터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어머니를 매우 사랑해서 자신의 학위 논문을 어머니에게 바쳤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1957년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그는 반년가량 연구활동을 모조리 그만두고 마음고생을 했다. 사실 기행으로 유명한 만큼 그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뜬소문도 굉장히 많다. 그중 하나로 그로덴티크가 1990년 63세의 나이에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 시골로 돌아가 농부가 되었고 아무도 그의 행적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간헐적으로 친한 선후배 수학자들과 교류하며 잘 지냈다고 한다. 여담으로 민스터 대학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그로덴티크의 전기를 쓴 빈프린트 샤를라우는 2008년 3월 27일 그로덴티크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차이트지에 그로덴티크를 기념하는 글 더 높은 차원에서를 전면에 실었다. 당시 독일 정부 학술연구부 국장은 그 글이 게재된 시기가 만우절이 있는 주간이라는 걸 예리하게 언급하며 질문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기는 한 겁니까? 또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수학자가 IHES를 방문했는데 도서관에 책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그로덴티크에게 도서관에 책이 왜 이리 없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그로덴티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씁니다. 역대 수학자들의 랭킹을 매긴 사이트에서 9위를 기록했다. 50위 이내의 수학자들 중 21세기까지 생존한 유일무이한 인물이며 100위권까지 범위를 넓혀도 21세기까지 생존한 인물은 아틀레 쉘버그, 장 피에르 세르, 마이클 아티아, 이스라엘 겔판트, 존 내시, 천신성 정도가 있을 뿐이다.